자, 교재 220쪽이에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서 두 문제가 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32회 때. 자, 30조 조문 들어갑니다. 그 법조문이 있으니까요. 잠깐 읽어드립니다. 30조 제1항. 개공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중개행위의 밑줄이고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의 또는 과실의 밑줄이에요.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 밑줄이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로 열고 과실책임이라고 메모하세요. 과실책임. 30조 제1항은 과실책임을 규정한 거예요. 고의과실책임이기 때문에. 2항 내려갑니다. 개업공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의 밑줄이에요.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했다는 재산상 손해의 밑줄입니다.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말미에 여백이 조금 안 나오는데 무과실 책임이라고 메모하세요. 사무소 제공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자, 3항 내려갑니다. 개업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 밑줄이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의 밑줄이에요. 그러면 손배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 설정 의무란 얘기죠.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여야 한답니다. 의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이 있으니까 다 읽어드립니다. 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밑줄을 긋고요. 개업공사가 폐업사망한 날로부터 폐업사망의 밑줄이고요. 3년 내내 이를 회수할 수 없다. 3년에 동그라미 치고요. 이건 공탁금은 회수에 안 걸어져 있어요. 3년입니다. 다음 5항 내려갑니다.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밑줄, 중개가 완성된 때 밑줄을 긋고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의 밑줄이에요.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사본을 교부 밑줄을 긋고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간 및 그 소재를 모두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장기간도 설명해야 됩니다. 자, 법문을 다 읽어봤어요. 그럼 손해배상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이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요건을 읽어봤어요. 지금 30조 1항과 제2항. 그럼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해할 점이 30조 1항과 30조 제2항에서 우리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규정을 직접 두고 있거든요. 그럼 이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개업공사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손해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거예요. 이 규정이 없더라도. 그때는 민법에 따라 책임을 지겠죠. 왜 그러냐면 민법이 우리 중개 분야의 보충료로 적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민법에 따라 책임을 져도 되는데 여기 직접 기준을 두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민법에 따라 책임을 져버리면요. 그거는 보증기관이 지급 책임이 없게 되죠. 근데 중개행위 하다가 손해 피면 보증기관도 같이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 직접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행위 하다 손해 피면 우리 법에 따른 책임을 우리 개공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 손해배상의 규정은 개공이나 그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원에 한해서만 적용돼요. 이 보조원이란 말은 우리 판례가 보조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소공사도 포함되는 걸로 이해돼요.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들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고 이자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개공이나 보조원이 아닌 자에게는 우리 법상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는 우리 법상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요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을 보는데 대전제는 중개 행위를 하다가 손해 피해야 돼요. 그럼 중개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 중개 행위를 우리 대법원은요. 용어의 정의에서 우리가 중개 행위를 공부했잖아요. 그럼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 행위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었어요. 중개 대상물을 소개해야지만 이건 중개였습니다. 근데 여기보다는 훨씬 넓게 해석했어요. 그래갖고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중개행위의 범위를 훨씬 넓게 해석해서 경매 행위를 하다가 손해 입혔대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주다가 잘못하는 바람에 손해 입혔다. 이것도 중개행위 하다 입힌 경우로 봤어요. 또 계약의 이행행위에 관여했다가 손해 입혔어요. 그럼 원래 중개 완성 시점이 계약의 체결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계약 이행이라는 것은 잔금, 등기서류 교부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러면 중개 완성 후의 문제니까 원래 민법이 관여해야 돼요. 근데 계약의 이행에 관여했다가 그 과정에서 손해 입혔다. 이것도 중개행위하다 입힌경우로 봐야 한다라고 해석했고, 그러니까 잔금을 횡령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중개행위하다 입힌경우로 봤습니다. 또 최근의 판례는 관리 대행을 해주다가 손해 입힌 경우도 이건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라고 해석했어요. 즉 관리 대행이라는 것은 용어의 정의에서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이건 중개 아니었잖아요. 소개가 아니니까. 근데 관리 대행해주다 손해 입힌 경우도 이건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봤어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면 그 월세 오피스텔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대하여 이걸 갖다가 위임을 받았어요. 월세. 그러니까 이제 주인분들이 오피스텔 같은 거, 원룸 같은 거 많이 위임을 해놓죠. 중개사무소에. 그래갖고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월세 위임을 해놨는데 이 계공이 말이에요.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쫙 받아가지고 이걸 전세로 놓은 거죠. 월세 놔야 되는데. 그래갖고 전세금 쫙 모아요. 3개월 동안 모읍니다. 그래갖고 그동안은 월세를 계공이 넣어줘. 그러면 주인분은 알 턱이 없죠. 이거를.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세로 이제 놓고서 전세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은 전세가 거의 없어요. 요즘 전세가 대출이 싸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이거 전세 있으면 바로바로 나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3개월 동안 쫙 전세를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쫙 모아가지고 50억 정도 모아가지고 필리핀으로 도망갔지. 최근에 이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관리 대행을 해주다가 이게 관리 대행이죠. 관리 대행을 해주다가 손해 입힌 경우도 중개 행위하다가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이거 전세 사기했을 때 사기쳤을 때 이거 공동중개한 손님을 소개한 그 계공 죽었죠. 사기친 자는 도망갔으니까 해외로. 그죠? 남아있는 계공이 죽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손해배상에서 말한 중개행위 범위는 용어의 정의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대단히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경우도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중개행위하다가 고의과실, 일부러, 과실은 실수로,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고의과실이라는 책임이니까 결국 과실 책임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사무소 제공했다 손해 입혔다. 그러면 사무소 제공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계공 A의 중개사무소인데 이 사무소에서 갑을 간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 거래를 다른 사람이 소개했다는 얘기죠. 계공 A가 소개한 게 아니고. 그랬다가 이들이 손해 입게 되면 너는 책임져라 이 얘기죠. 이게. 왜 그랬냐면요. 이 다른 사람을 무등록업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규정을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등록업자뿐만 아니고 인근 계공 다 포함해. 그러니까 A를 제외한 나머지자들이 여기 와서 거래시켰다가 손해봤다. 그러면 네가 여기 타이틀을 제공했으니까 책임져라 이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때는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소 제공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조건적으로는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상 손해라고 그랬어요. 그럼 재산상 손해는 확실히 발생이 돼야 됩니다. 손해는 발생이 돼야 돼요. 손해가 발생될 사태에 이르는 경우는 아직 책임이 없어요. 확실하게 손해가 발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하여,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무소 제공으로 인하여 손해입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데, 이제 요거는 참고만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고의과실과 손해발생관, 사무소 제공과 손해발생관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인정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립요건 세 가지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효과는 우리 법은 계속 30조 1항과 2항이 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는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만 지게 돼요. 근데 당사자가 계공의 중개로 말미암아 만약에 정신적 손해까지 입었다. 그럼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위자료라고 부르죠, 이거를. 그럼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책임이 아니죠. 근데 우리 중개 분야에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죠.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당사자는 민법에 따라 청구하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계공은 당사자가 입은 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법에 의해서는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만 있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입증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이 성립요건을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당연히 거래 당사자인 중개의뢰인이 증명을 해줘야 되고요.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인데 이 소멸시효는 우리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을 준용하는데
민법 불법행위 소멸시효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불법행위 시점, 중개행위 시점이죠. 그 중개행위 시점부터는 10년 내 청구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의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중개행위 시점부터는 10년 내 청구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성립 요건과 효과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여기까지. 그럼 우리 교재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 교재 220쪽부터 지금 설명이 쭉 돼 있죠.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그 다음에 221쪽에 개공의 배상 범위. 우리 법은 재산상 손해 안 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보증기관의 배상 범위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고 성립 요건은 이제 상세하게 판례를 곁들여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순환부터 판례를 조금씩 더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의과실 214쪽에 설명돼 있고 그 다음에 사무소 제공도 설명이 엄청 많이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이제 소멸시효, 재산상 손해 발생이고 소멸시효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이해해 주고요. 이제 227쪽에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제 보증을 우리 개공은 설정하라 되겠죠. 이게 이제 보증 설정 의무예요. 자, 그럼 보증 설정 제도로 넘어가는데, 기본 조문은 모두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기본 내용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보증 설정 제도, 보증 설정 시기는 대전제가 언제까지라고요? 업무 개시 전이죠. 그래서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까지 모두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 전에 설정하여 신고까지 모두 마칩니다. 다음 보증 설정의 방법도 잘 알고 있어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서울보증보험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제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우체국공제, 농업경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공탁은 법원에 가서 현실적으로 예치를 해놓는 거예요. 이 공탁이다. 그래서 이건 담보공탁의 의미가 있는데 현금이나 국채공채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제와 보증보험은 성격이 둘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 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있잖아요. 민법 시간 공부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비슷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의뢰인을 위하여 보증을 세우는 거니까 설정하는 거니까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 있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우리 판례는. 그렇기 때문에 상법 보험편이 적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라는 것은 우연한 사고에 기인해야 돼요. 그래야 공제나 보증보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한 사고에 기인해야 되고 공제 가입할 당시에 사고가 발생이 돼 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공제 계약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판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일단은 둘이 성격이 같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공제는 보증보험 성격이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우연한 사고에 기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제 가입할 당시에 사고가 발생이 안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공제 계약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정 방법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설정 금액도 잘 아시는데 이 설정 금액은 현재 개정은 됐지만 시행이 2023년의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갑니다. 법인 2억 이상, 분사함수는 둘 때마다 1억 이상 추가해요. 그럼 법인이 분사함수를 4개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인의 최소 보증금액 얼마 돼야 돼요? 4개소라면 6억 돼야 되죠? 주된 사무소 2억에 분사함수 4개소니까 4억 추가해요. 그럼 6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정한다. 그러니까 법인은 하나로 끊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이것도 엄청 잘 묻죠, 지금. 다음 법인이 아닌 개공입니다. 개인이죠. 개인은 1억 이상 설정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농협이잖아요.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이다. 왜 1,000만 원 받았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럼 특수법인에 대한 특별 규정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다 나왔어요, 이제? 다 나왔는데 지금 우리 특수법인에 대한 특별 규정 3가지가 뭐였냐면 특수법인한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이죠. 지역농협이 대표주자인데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첫 번째 특례. 다음에 특수법인 분사함수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분사함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이해한다는 요건이 있잖아요. 이거 배제했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특례가 이거예요.
지역내역은 1,000만 원 이상만 설정하면 됩니다. 그럼 지역내역은 등록이 필요 없죠. 근데 보증 설정 신고는 업무 개시전까지 해야 돼요. 중개업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등록증 내줍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뭐 말씀드린 적 있죠. 서울보증보험에 1억을 가입했잖아요. 그럼 연간 내는 수수료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1만 원. 근데 공제에 1억을 가입했잖아요. 1억은 공제는 19만 8천 원이라고 그랬죠. 더군다나 이 공제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최초 회원가입비 있다고 그랬죠. 50만 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개설 등록을 하고 공제도 들어간다. 그럼 69만 8천 원이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공탁은 현실적으로 1억을 채 넣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럼 설정 금액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설정하여 이렇게 업무 개시전까지 설정하여 증빙서를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보증 설정 신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이 보증 설정 신고는 이 보증기관에서 직접 등록관청에 통보해 버렸잖아요. 그럼 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직접 통보해 버리면. 이건 협회 때문에 둔 규정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협회에 들어가잖아요. 공제. 그럼 협회에서 다 통보해 줘요. 등록관청에. 그러니까 별도로 보증 설정 신고 안 합니다. 그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의 변경과 재설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 교재 순서대로 갑니다. 지금. 그럼 거기 228쪽에 업무보증의 변경이란 말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자,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다른 보증 후에 변경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이에요. 업무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사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동그라미 치시고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밑줄이에요. 색깔 칠해져 있죠 지금.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증명서류가 채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보증의 변경은 보증의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보증보험에 들었다가 공제로 바꿉니다. 공제에 들었다가 보증보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 공제에 들었다가 공탁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공탁을 했다가 보증보험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공탁을 했다가 보증보험으로 바꾸거나 그 다음에 공제로 바꾸거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의 종류를 바꾸는 게 보증의 변경이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래요. 그럼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1월 26일 날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1년간 가입했어요. 다음에 1월 26일까지 1년간 가입을 했는데 이분이 8월 26일 날 협회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제로 바꾸는 거예요. 보증의 변경이 일어나죠. 그럼 이때는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공제에 가입하여 변경신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증은 끊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들어가요. 공제 들어가고 이걸 변경신고를 마친 다음에 보증보험을 해지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니까 주의할 점이 보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공 이렇게 나오면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다른 보증을 설정한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기간이 만료됐어요. 자, 그럼 교재로 돌아와서 기간 만료일이란 보증 재설정이란 말 나와 있는데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사가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보증기간의 만료 밑줄이에요. 다시 보증을 설정하는 경우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밑줄이에요.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증명서를 갖추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랬어요. 자, 그럼 뭐냐? 그럼 보증보험 공제기간이 만료됐다. 공탁은 기간 만료가 없어요. 그럼 보증보험 공제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럼 이때는 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여 신고하면 돼요. 뭐 별로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럼 1월 26일 날 공제기간이 만료되는 거예요. 그럼 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여 신고 들어오라는 얘기죠? 이게 재설정이에요. 우리 세금 같은 경우는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빨간 날이면 다음 날 납부해도 체납이 아니죠. 근데 보증은 체납이에요. 보증은 끊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잖아요. 빨간 날이면 그 전 까만 날에 다시 설정한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보증기간이 만료된 개공 이렇게 나오면요. 기간 만료일까지 보증을 설정한다. 다시 설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증의 변경과 재설정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탁금 회수 제한이 있었죠. 우리가 법문을 아까 읽어봤는데 우리 교재에는 보증 설정 방법의 공탁 부분에 있어요. 공탁금에 대해서는 폐업 삼아더라도 3년간 회수 금지예요.
이건 의뢰인 보조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어요. 근데 폐업한 즉시 이걸 찾아갈 수 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의뢰인이 폐업한 다음에 손해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개공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돈 없다 오리발 내밀면 결국은 피해를 입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탁금에 대해서는 폐업을 하더라도 묶어놓는 거예요. 몇 년? 3년을 묶어놓습니다. 3년간 회수금지예요. 공탁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이에요. 이게 의뢰인 보조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탁으로 보증을 할 수 있다. 3년간 폐업 사망으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공탁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 더군다나 부동산 한 사람이 1억이라는 돈을 예치해 놓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걸 잘 굴려하고 사기를 잘 치면 이게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잘 활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방석을 만들어 쓰고 말죠. 그죠? 자, 그래서 공탁금 회수기한이 3년 걸어져 있다는 거. 근데 왜 하필 3년이냐? 우리 앞에 3년이 있었죠. 손해배상 청구 시효. 손해배상 가해자를 안 나왔다 몇 년? 3년. 단기 시효가 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간 회수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회수 금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보증보험에 들었다가 만약에 폐업을 했다. 손해사실을 의뢰인이 그 후에 알게 됐다 하더라도 바로 보증보험에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탁만 회수기한이 걸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의 설명 및 교부 의무 이 부분을 잠깐 보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 229쪽에 있죠, 지금. 보증의 설명 및 교부 의무. 이것도 조문을 읽어봤는데, 보증에 대해서는 설명해야 돼요. 언제? 중개 완성됐을 때요. 그럼 중개 완성은 계약의 체결이라고 그랬죠? 이때 설명하는 거예요. 의뢰 받으면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시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보증 설정 시기도 그렇고, 보증 설명 시기도 그렇고요. 뭐 예를 들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설 등록과 동시에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틀렸어요. 업무 개시 전이죠. 근데 보증의 설명, 중개 완성됐을 때 의뢰받으면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설명해야 되느냐? 보장 기관 및 그 소재지, 보증보험 그 소재지, 공제 그 소재지, 공탁 그 소재 설명해야 되고, 보장 기간 설명해야 되고, 보장 금액도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관, 기간, 금액을 다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쌍방모두한테 사본도 설명하고 사본도 쌍방모두에게 줘야 돼요. 물론 이 사본은 전자문서로 줘도 됩니다. 자, 그래서 보증설명 교부를 다 하게 돼 있죠. 이렇게. 이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제가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서류 관련 의무 위반 있죠. 이거 전부 다 업무정지라고 그랬어요. 작성교부 안 했거나 보관을 안 했거나 서명 및 안 했다. 모두 업무정지라고 그랬는데 보증서만은 100과예요. 100만 원이 과태료. 이거 교부 안 해버리면. 자, 그럼 여기서 보증은 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개시 의무 위반이 100과거든요. 중개 완성됐을 때 있잖아요. 쌍방교부 서명 있죠. 다 나왔어요? 중개 완성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쌍방교부해야 되죠. 한부 보관해야 돼요. 몇 년? 거래계약서는 5년. 중개 완성되면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쌍방교부해야 되죠. 그리고 한부 보관해야 돼요. 몇 년? 3년. 그 다음에 중개 완성되면요. 보증관계에 대한 쌍방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본도 쌍방 모두 교부해야 돼요. 그래서 중개 완성되면요. 세서면 있죠. 이게 완세트로 언제나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서 나가야 되고요. 확인설명서 나가야 되고 보증관계증서 이 세 가지 서면은 완세트로 언제나 의뢰인 쌍방 모두에게 나가야 됩니다. 중개 완성되면. 그럼 공동중개 있잖아요. 갑의 개공은 A였고 을의 개공은 B였어요. 둘이 협력을 하여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이때 보증서 어떻게 줘야 되냐면 A, 갑한테 줍니다. 을한테도 줘야 돼요. B, 을한테 줘야 되죠. 자기 의뢰인. 상대방한테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은 보증서가 2장이에요. 공동중개시는. 그래서 이제 중개 완성 시 쌍방교부서면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지급 청구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 이건 우리 교재 지금 228쪽으로 다시 돌아왔죠? 손해배상금의 지급. 찾았습니까? 자, 그럼 보는데 그러면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이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가? 이게 언급이 돼 있는데 개혁공사가 손해배상 합의를 해줬어요. 그럼 합의서를 내면 되겠죠. 합의 안 해주면 개공을 상대로 소송해야 돼요. 승소 판결문 내야 되죠. 판결문 사본을 내야 되고 조서 등이 있어요. 화해조서, 조정조서, 청구 인락조서가 있는데 이런 조서 등을 제출해도 됩니다. 그럼 보증기관을 지급했죠. 이렇게. 그럼 지급을 해주면 이 보증기관은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우리 개공한테 청구를 한다, 안 한다? 청구한다. 이걸 구상권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그래서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처음 들으신 분은 보증보험은 무늬만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 같은 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증보험은요, 공제도 마찬가지인데 보증을 서주는 회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지급을 하면 그대로 구상 다 들어옵니다. 구상이 안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상이 안 들어오면 저도 이 강의 안 하고 사기치고 돌아다니지. 손님 가슴에 못 박으면 안 되니까 보증보험에 한 100억 들어놓고 사기치고 다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구상 다 들어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험과는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보증보험은. 고의사고도 물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고의사고. 사기친 사고도 물어주기 때문에 구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증기관을 통하여 중개의뢰인한테 손해배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손해 발생에 대비해서 개공은 재가입 보전을 해줘야 돼요.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을 하거나 공탁금 중에서 부족한 금액을 채워내야 돼요. 이걸 보전이라고 그래요. 며칠 내야 되느냐? 15일 내야 됩니다. 15일 내 재가입 보전해줘야 돼요. 이거 엄청 잘 묻거든요. 그러니까 재가입 보전은 15일 내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원래 공인인사법에서 15일이 딱 한 번이었거든요. 이거. 근데 15일이 또 생겼죠.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 결과 보고 15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15일 내 재가입 보전한다. 그럼 이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제 1억을 가입했어요. 그랬다가 의뢰인이 5천만 원 손해 입었대요. 그럼 지급해 주죠. 그러면 15일 내 재가입을 이 공제에 가입하든가 보증보험 들어가든가 그러면 돼요. 그래서 재가입하는데 이때 재가입 공제로 들어간다. 그럼 공제에서 1억 가입했다가 5천만 원 빼준 거예요. 그럼 5천만 원 남은 거야, 안 남은 거예요?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가입은 전액을 들어가야 돼요. 1억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탁은 틀리죠. 예를 들어서 공탁을 1억 2천에 했었어요. 1억 2천 공탁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5천만 원 빼줬어요. 그럼 7천 남았죠? 그럼 보전 얼마 하면 돼요? 공탁으로 채운다면 5천 지급했습니다. 7천 남았죠? 그러면 5천만 원 다시 보전해야 됩니까? 3천만 하면 됩니까? 3천만 원만 하면 되죠? 왜? 공탁을 1억 2천 했다는 얘기는 이자는 개인이죠. 그러니까 1억 이상만 하면 되니까 5천을 빼줬다. 7천 남았으니까 3천만 원만 보전하면 돼. 그러니까 부족한 금액을 채워넣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고 이번 시험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거 아주 이제 중개업법 시에는 이 부분을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작년 시험에서 이걸 한번 물어봤는데 그럼 공제 1억을 들었다가 공제에서 5천만 원 빼줬어요. 15일 내에 재가입해야 되죠. 재가입할 때 보증보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공제에서 만약에 5천 배상을 했다. 그럼 공제 다시 들어가지 않고 보증보험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이해되시죠? 보증의 변경이 가능해요. 재가입할 때.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5일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했을 때는 15일 내 재가입 보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증설정제도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232쪽에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의 보장을 보겠습니다. 법제 31조.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 보장. 자, 그럼 이 제도를 보는데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 이 기준에 들어온 취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인데 그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한 거래였습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했어요.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들어갔거든요. 근데 부동산 거래가 통상 장시간 소요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 사정으로 이 계약이 깨질 수 있죠. 그럼 계약이 깨지면 이자는 몰수받고 몰수해야 되고 돌려주고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자가 안 돌려주고 도망간 거예요. 그럼 거래사고가 발생했죠. 그럼 이걸 중개한 개공만 피곤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 계약 해제 대비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개공 또는 제3자한테 예치를 해놔요. 예치를 해놨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정산하고 끝내자. 이것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 이게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예요. 그럼 이 제도는 거래사고를 대비하는 사전적 예방제도임을 이해할 수 있고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스크로우 제도 있죠.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예요. 에스크로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좀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는요. 계약 이행 대행 제도라고 이해하세요. 계약 이행 대행 제도. 그러니까 에스크로우업자가 계약 이행을 전부 다 대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통상 이제 개공의 에스크로우를 많이 같이 하는데 그 에스크로우업자가 대금을 다 받죠. 에스크로우업자가 등기 서류 다 받아요. 그래갖고 권리증 넘어가면서 대금이 딱 지급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크로우예요. 계약 이행을 다 대행하고 있는 거죠. 사기도 예방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여오기 위한 하나의 발판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동산 거래 실태와 잘 안 맞기 때문에 타협점에서 의무로 둔 게 아니고 예치 공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도의 취지는 이해했죠? 그럼 이 제도는 을한테 유리한 제도입니까? 갑한테 유리한 제도입니까? 을한테 유리한 제도죠. 계약 파기됐을 때 바로 정산하고 끝내자 이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취득의뢰인한테 유리한 제도예요. 이 제도는. 자, 그럼 이제 31조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이거 31조 1항을 읽어보면 느낌이 이제 쫙 오실 겁니다. 31조 1항만 읽어보고 시작하죠. 31조 제1항. 개업공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금 232조 가고 있습니다.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끊어보시고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여기서 끊어보시고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이하 2조에서 계약금 등이라 한다. 이것을 여기서 끊어보시고 개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여기서 끊으시고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여기서 끊으시고 예치하도록 거래상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이 밑줄이에요. 그럼 느낌 딱 오시죠? 이제 그럼 예치 공고할 때 어떤 내용으로 예치 공고할 수 있느냐? 자,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제 예치 공고할 수 있다요. 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건 개공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럼 예치 대상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계약금 등이라 표현했는데 전에는요. 잔금도 예치할 수 있느냐 이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잔금 당연히 예치할 수 있죠. 잔금 치른 다음에 이거 등기처리 기업으로 한 달 뒤에 하기로 했다면 사고에 대비해서 예치 놓을 수 있죠. 다음에 이제 예치 명의자는 개업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그랬어요. 그럼 대통령령을 봤더니 6명이 더 있네요.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채신관서, 우체국이죠. 계약이행 대행 전문회사가 있어요. 여기 공제사업자는 협회만 얘기합니다. 우리 법이 얘기하는 공제사업자는 협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탁업자, 부동산의 유가주권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회사죠. 그래갖고 토탈 7명이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없는 자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는 걸로 해석되고 있는데 당사자 명의로 예치한다.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안 되겠죠? 소공 명의로 예치한다. 보조원의 명의로 예치한다. 안 됩니다. 이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예치 기관은 돈이니까 금융기관에 당연히 예치할 수 있고 공제사업자, 이거 협회죠. 그 다음에 신탁업자 등에 예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등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융 업무를 하는 자들은 예치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이 대표적으로 채신관사가 있죠. 또 뭐 보험회사도 금융 업무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채신관사 있죠.
이들은 예치 명의자이자 예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의 명의로 은행이 예치할 수 있어요. 공제사업자의 명의로 신탁업자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예치기한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할 수 있죠.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개업공사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죠. 그럼 개공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게 됐다. 우리 법은 개공을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죠? 개공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치 명의자가 만약 개공이었잖아요. 그럼 개공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는 이제 개공께서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234쪽에 계약금 등의 반환점 이행 보장 관련 개업공사의 의무라고 돼 있죠. 234쪽에. 그래서 개공은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한다. 그럼 이제 개공께서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개공은 당사자와 거래 안전을 위한 약정 맺어야 돼요. 이 거래 안전 약정이라고 돼 있지만 이건 사실상 예치 수수료, 인출 방법 어떻게 할 거냐 미리 정하라는 얘기예요. 약정 맺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개공은 자신의 예치금과 분리관리 의무가 있어요. 그럼 이거 분리관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개업을 하면요, 중개사무소 운영경비통장을 따로 만들 거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운영경비통장에다가 계약금 등을 섞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별도로 계약금 등을 관리해 줘야 돼요. 다음에 개공이 자신의 명의로 예치하지만 거래 당사 동의 없이는 인출 안 돼요. 동의를 받아야지만 인출할 수 있겠죠. 나아가서 이거 떼먹고 개공이 도망갈까 봐 그래요. 예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증보험, 공제, 공탁의 방법으로 보증까지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증서사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해 주래요. 얼마나 못 믿는지 아시겠죠? 뒤로워서 예치 공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개공이 자신의 명의로 예치했을 때는 이런 의무를 부여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때 있잖아요.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개공이 자신의 명의로 예치할 때 보증 설정 같은 거 하자면 비용 들어가요. 꽤 들어가죠, 이거. 그러니까 뭐 2억을 예치한다. 그럼 0.2%만 낸다 하더라도 벌써 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비용을 실비라고 했죠. 그래서 계약금 등의 반환점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이거거든요. 바로 이 실비는 개공이 먼저 지출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권리 취득의뢰인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이 제도 자체가 취득의뢰인한테 유리한 제도니까. 그래서 취득의뢰인에게 이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개공의 명의로 예치할 때는 이런 의무를 부여를 해놨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도는 사고를 대비한 아주 좋은 제도잖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실태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잘 안 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 갑을 간의 거래를 개공이 중개하는데 갑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받았고 또 투자하고 있죠. 여기다가 다른데 또 투자해요. 그러니까 이걸 예치해 놓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제도는 사고를 대비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수령제를 인정하고 있어요. 사전수령. 그러니까 미리 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그래서 요거 사전수령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234쪽에 예치금의 선수령이란 말 나와 있죠. 찾았어요? 예치금의 선수령. 맨 위에 5번에 있죠. 그래서요, 이거 활성화를 해요. 미리 수령을 해갈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사전수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금 등을 수령할 권한인 자, 매도인 임대인이죠. 매도인 임대인은 미리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자는. 그럼 이자가 나중에 계약이 깨졌을 때 안 돌리고 도망갈까 봐 이체해 놓은 거니까 이자는 보증서 끊어와야 돼요. 그럼 이 보증서 의미가 그거 아니에요. 이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계약금 등을 안 돌려주고 도망가면 이 보증서가 책임을 질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끊어오냐면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 가서 끊어와요. 자기가 찾아가는 의미로 끊어와야 되죠. 그래서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이 계약금 등의 반환의 보장을 하는 보증서죠. 이 보증서 끊어와서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예치 명의자예요. 명의자.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쓰이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사전수령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였는데, 실무적으로 말해요. 이게 우리가 거래하다 보면요, 조건부 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 그럼 만약에 이제 아시다시피 허가를 못 받아 그러면 계약 자체가 무효죠. 그러면 매도인 쪽은 받은 금액을 바로 반환해야 됩니다. 근데 보아하니 매도인이 아주 뺀돌하게 생겼어요. 안 돌려주고 차일피일 미루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그러면 허가를 받을까지 내가 예치를 해놓겠습니다. 이런 걸 한번 권장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개공이 자신의 면에 위치하면 이런 의무를 부여하게 됐는데 이거 이행차는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인데 안 걸리면 되잖아. 안 걸리면.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조건부 거래 같은 거. 사고에 대비해서 이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를 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중개 보수 파트를 못 나가겠네요. 오늘은. 그래서 뭐 구정도 앞으로 이제 설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그래서 중개 보수는 설 세고 하도록 하죠. 뭐. 우리 그럼 다음 주는 휴강이죠? 다음 주는 휴강이고 이 보수 파트는 다음 주부터 그 설 세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유인물 받고 계시죠? 그럼 유인물 이거 지금 OX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유인물은 지금 해설이 실려 있으니까 제가 별도로 풀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유인물 한번 꼭 풀어보시고 테스트 해보시는데 지금 오늘 나간 유인물은 지금 중개 보수까지 나가 있거든요. 유인물이. 근데 오늘 보수를 이제 못 나가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저는 설 세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 세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